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날 제작한 영상이고요. 아주 IB 투자 366%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최근에 보면 쿠팡 이슈가 불러온 IPO 기대감, 요걸 이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IPO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IPO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데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상장해라 해가지고 이익을 분배하는 관점의 그런 상장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자금 유치를 위해서 투자금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IPO를 할 때는 자,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 상장을 하려고 그럴까요? 장이 좋을 때, 투자 심리가 좋을 때. 자, 투자 심리가 좋을 때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업 가치를 그만큼 높게 받고 자금 유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상장을 할 때 비교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좋다. 바이오가 좋아서 뭐 밸류가 이거는 뭐 이익이 안 나오니까 뭐 PDR이라 그래서 매출 뭐 대비 뭐 100배, 1000배 뭐 이렇게 뭐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갖다 비교를 합니다.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제일 싼 거. 그러면 제일 비싼 쪽으로 해가지고 주관사가 막 요런 거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걸 막 잡아갖고 요거랑 비교를 해요. 제일 비싼 거랑. 그래가지고 장이 좋을 때 제일 뭐 주도 섹터 관련된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좋으면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는 거고, 인터넷 기업들이 심리가 좋으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심리가 좋으면 뭐 최근에 보면 인터넷 기업들이 상장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붙죠. 그러니까 쿠팡이 상장 성공하니까 지금 어때요? 뭐 야놀자나 우리나라의 뭐 직방이나 또 마켓컬리 조달 비용이 굉장히 싸게 큰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상장을 하려고 그러고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이미 비상장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실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거품이 껴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IPO가 진행이 되게 되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IPO에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다 단기적으로 거품에 팔아먹고 나오겠다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IPO에 예를 들어 공모 참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첫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IPO가 나중에 이제 작살나는 경우들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투자 경험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도, 2020년도 뭐 3월까지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때요? IPO가 많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기업 가치를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상장 시점을 미뤄요. 장이 좋아질 때까지, 경제 흐름이 좋아질 때까지. 그런 다음에 최대한 고평가 받고 있을 때 보통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IPO에 참여해서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버블을 입혀갖고 상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막 갖다 돈 집어넣고 하는 것들은 다 미친 짓거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하고 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 들어갈 수 있죠. 아마존에 예를 들어서 자꾸 아마존의 예를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드는데, 이게 성장 기업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이라서 그냥 예를 많이 드는 거고요. 닷컴 버블 때 100불 했단 말이에요. 이게 1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90%가 빠졌죠. 근데 내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믿어. 그래서 내가 전 자산이 아니고 자산의 일부를 얼마까지 떨어지든 계속 매집을 할 거야 하고 처음에 스타트. 그래서 난 버블인지 알아. 그렇지만 나중에 100불이 넘어갈 거니까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뭐 1불까지 빠지든 상장 폐지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산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서 상장 폐지를 담보해 놓고 계속 추가 매집을 해나간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갖고 매집을 하는 건 투자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이게 당장 오르지 못하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빠지면은 이거 나는 손절 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랬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불에서 지금 3,000불이 다시 넘어갔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0% 이상 빠져갖고 10년 이상 지났으면 다 망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니까 마이너스 90% 이상 빠져서 10년 이상 지난 기업들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상장돼 있던 기업들 중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 때 이렇게 해서 망했던 기업들의 자본을 아마존 같은 기업이 다 빨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장 흐름을 만들어서 몇 개가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네이버, 무슨 뭐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은 다 닷컴 버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투자가 유치되고 하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잡아서 지금까지 존속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망해 있는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야, 90%가 망해도 이겨. 이게 맞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 5개가 살아남았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수천 프로 났으니까. 수천 프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몇 배가 났어요, 이게. 그냥 100불 꼭대기에서만 놓고 봐도 30배가 났잖아요. 그럼 아마존 같은 기업 100개 갖고 있다가 3개만 갖고 있어도 본전이라면 100개 중에 5개, 10개만 성공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완전 이 90%가 작살난 기업 중에 완전 망한 기업들 말고 아직도 존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기업들은 뭐 상장 폐지된 게 아니니까 자본이 얼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년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비싼 구간에 굳이 접근을 해서 이익을 줄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서 있어야 돼.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저렴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보다 비싸게 산다 그래도 저렴할 때 하는 게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닷컴 버블 있을 때 100불에 사는 것보다 이게 나중에 성장을 본격적으로 잡아가고 이익 구조가 잡히고 이제 성장 흐름들이 잡힐 때 300불, 1000불에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 거냐, 실패 확률이 낮은 투자를 할 거냐, 그건 이제 자기 성향에 따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을 하니까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고.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항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창투사들이 버블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익 밸류보다 이익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IPO가 환영이 되면서 이익을 상투사들 거의 대부분이 되게 많이 냈는데 갖고 있는 지분 가치까지 입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분 가치가 버블이라는 거죠. 제가 창투사들이 버블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창투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미래 가치로 10년, 20년 후를 놓고 보면 버블이 아닐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1년, 5년을 놓고 보면 버블이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버블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메워지는 거예요. 창투사들도 어차피 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안 좋다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자, 소프트뱅크가 자, 위워크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이 CEO한테 거의 뭐 사기당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해줬는데 이 CEO 배만 불려줬습니다. 이 CEO 지분까지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죠, 나중에. 근데 이 CEO는 자, 비싸게 팔아먹고 투자 받아갖고 지 연봉만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먹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엄청나게 입혀졌어요. 뭐 이런 망하고 이때만 해도 뭐 쿠팡에다 투자하는 거 미친 짓거리다,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결국은 어때요? 결과가 좋아졌죠.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회원분들한테 그런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1년 전인가? 1년 좀 넘는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슈가 막 붙을 때 이제 좀 사볼 자리 있는 것 같다. 근데 리스크를 감안하는 거죠. 소프트뱅크가 망할 확률이 있으니까 망할 확률을 감안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땐 어때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야, 위워크 때문에 망했대. 쿠팡은 적자를 4조를 보는데
그 기업에다가 2조, 3조를 투자를 했대. 무슨 뭐 어디 기업에 뭐 보면 다 적자 기업에만 투자해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게 없어. 리스크를 사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분산을 해서, 투자는 효율을 가장 좋게 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리스크를 사는 겁니다. 리스크 노이즈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리스크나 노이즈가 확정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기업이 망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을 하는 거죠. 자, 리스크나 노이즈가 입혀져 있을 때는 이게 만약에 다시 살아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턴어라운드 기업들이에요.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통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업황을 일구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도 못해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조의 포트폴리오도 갖고 가고 이런 것도 가져가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도 갖고 가고 다방면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률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아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짜드리는 거고 운영을 해나가다 보면 수익에 대한 경험을 자꾸 확장시켜서 가져나가다 보면 그 경험이 내가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태평성대님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해요. 320% 인증해주셨네요. 일정금만큼 매도하고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의봉이님도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366%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매입가 보니까 1225원에 그리고 5730원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자, 2019년도 7월달에 이제 122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0만원 매수를 하셨대요. 그리고 자, 9월달, 자, 1년 2개월이 지났죠. 14개월 후에 자, 1차 매도 포지션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죠. 이제 6개월 후에 2차 포지션이 온 거예요. 자, 2차 매도 포지션이 여기 1차 매도 포지션 왔을 때는 100% 구간대 됐겠죠. 그리고 2차 매도 포지션을 보셨을 때는 이제 뭐 366% 수익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보신 거고. 가입 후에 6번째 2차 매도 종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시스템 짜드릴 때 100%, 300%로 짜드렸단 말이에요. 기준 시점을. 사실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경험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분할 매도를 보면서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흐름들을 익히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런 포지션들을 준 거고 1차 매도가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차 매도가 들어갈 때 원금이 빠진 거잖아요. 내가 투자금을 50만원, 뭐 예를 들어 500만원, 5천만원, 5억 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자 1차 매도가 들어갈 때 100% 수익권에 갔으면 원금이 빠졌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나머지 비중은 리스크가 없는 비중이잖아요. 그럼 회사가 리스크를 제한시켜 놨으면 그 다음에 회사가 어때요? 성장을 하면 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성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럼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성장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성장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2200개의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추려놓은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의 기업이 있겠죠. 그 수십만 개의 기업 중에 2200개를 추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기업보다 안전한 기업 2200개를 추려놨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과 그리고 안전성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놨다고요. 그럼 그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할 확률보다 당연히 성장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검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6번째 2차 매도 종목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가입하셔서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투자하는 과정 중에 3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자 6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동안 상장 폐지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직 없잖아요. 나중에 장이 안 좋아지면 장이 안 좋아지고 만약에 금융위 같은 리스크가 또 투자해 나가다 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쌓일 수 있죠. 뭐 좀 심하면 3개도 쌓일 수 있어. 근데 영원히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손실의 리스크가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리계좌의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뭐 100% 올랐다 뭐 절반 뭐 반토막 나고 500% 올랐다가 뭐 한 70% 빠지고 하면
그런 변동성들을 견디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이라는 걸 시스템을 짜놓고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라고 복리 계좌라는 시스템을 짜드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캐치가 빠른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매도를 주저하게 될 거예요. 5년, 10년, 20년 보유하는 비중들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이 비중이 늘어나야 내가 부자 될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지도 못해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자 20년 보유했으면 배당만 처음에 투자했던 돈만큼 준다고요. 1년에 배당만 매년 이렇게 주고 나머지 시세 차익은 보너스라고. 수십 배가 올라가도 시세 차익은 보너스. 1억 투자하면 시세 차익이 30억 나도 배당만 뭐 1억 2억씩 해준다고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이런 기업들이 세지도 못해요. 상장되는 기업 중에. 과거 20년 전 데이터랑 지금 데이터랑 해갖고 펴놓고 보세요. 이런 기업들 세지도 못한다고. 수백 개 된다고, 수백 개.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계속 자라나게 되면. 당연히 내 자산은 점점점 계속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차 절반 매도에 신경 안 쓰고 놔두니까 기업이 알아서 성장해 주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장이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장이 안 좋아지고 폭락이 오고 뭐 세상 망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노이즈가 입혀지는 구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또 지나고 나면 또 좋아진다고. 경제라는 건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개입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경제가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가 안 좋아져 버리면 개입이 들어간다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개입이 들어가냐? 화폐같이 떨궈버려요. 쉽게 말하면 지금 1만원짜리를 1만원의 가치가 있어. 예를 들어 1만원 갖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2만원에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떨궈버린다고요. 그러면 총 부채량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를 떨구면 떨굴수록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그리고 어때요? 뭐 이걸 5만원 이것도 안 되면 그냥 5만원 10만원 계속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이제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지지만 그건 자산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고 하면 새로 일을 해서 자산을 쌓아가는 것들은 커지는 거죠. 점점 규모가. 그러면서 이게 맞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가 영원히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로다. 경제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 노이즈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하면 부채 같은 거 한 번씩 정리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금융위기, IMF 이런 게 뭔데요? IMF 금융위기가 뭐예요? 부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파산시켜가지고 구조조정 하는 거라고요. 구조조정. 기업이고 가게고 파산시켜가지고 금융위기 같은 거 만들고 IMF 같은 거 만들어서 부채 털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지금 유럽하고 미국 같은 데는 가계부채가 없어요. 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부동산으로 터졌으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없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거 한번 터져야죠. 뭘로 터질까? 부동산으로 터질 거라고.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이걸 똑같이 보면서도 따라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계부채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이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일본에서 이제 뭐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서 부채가 터지니까 벌벌 떠니까 어때요? 경제고 뭐고 막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겁을 못 먹었어요. 아직 겁을 안 먹었어.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IMF 때는 기업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부패가 이제 막 확산되면서 전부 이제 막 그거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 조작하고 연봉으로 빼먹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다 빼먹고 그런 짓거리 하니까 기업들이 하늘에서 이제 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IMF 두드려 맞아라 이 새끼들하고 딱 금융이 정신 못 차렸네. 욜론이 지랄이니 정신 못 차렸네. 가계부채에 맞아갖고 니네 다 뒤져버렸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쌈박질하니까 야 니네들 니 그렇게 싸우면 니네가 이제 세계에서 뭐 그건데 이 새끼야 그거 하면은 니네들 이렇게 싸우면 다른 데들 힘들잖아 임마 니네 코로나나 맞아라 이 새끼야 딱 이게 다 하나님이 이게 다 보고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항상 반복된다. 그런 기회들을 잡아가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창투사는 이제 다운사이드가 예정된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래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기업을 보세요.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했었을 때가 2018년, 19년도 넘어가는 구간에 보면 어때요?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장이 좋아지면 IPO라든가 이런 게 터질 것들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경험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경험들을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또 업황이 안 좋아지고, 예? 뭐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막 성장 섹터 작살나고 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IPO 이런 것들이 죽어버린다고요. 이런 것들이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면 뭐 실적 안 좋아지겠죠. 실적 안 좋아지고 뭐 투자 성과가 안 좋아지고.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벌면 창투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뿌릴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분산해서 여기저기다 투자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욕심 부려갖고 이제 창투사 중에도 몰빵하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망하겠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반영하면 그런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또 턴어라운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창투사들의 투자를 해놓으면 어때요? 창투사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좀 보여주는 게 한 10개에서 30개 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기업들 중에 다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막 이익이 다 막 더블 이상씩 다 늘어났다고요. 폭발했다고. 이렇게 실적을 폭발하고 뭐하고 하면 막 ROE랑 잡으면 뭐 지금 적정 밸류가 얼마니, 지금 이거 6천억 싸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운사이드가 입혀지면 어때요? 기본 마이너스 70%예요 변동성은.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지금 실적이 딱 나온 건 과거 지표예요. 미래 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023년에 기준금리 올리겠대. 요대로만 돼도 만약 이거보다 땡겨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고 아니면 더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1, 2년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는 그런 흐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흐름을 가게 되면 긴축 시그널이 이미 미리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 긴축 시그널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좋아도 이게 언젠가는 노이즈로 바뀌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죠. 그럼 지금 버블이 생기면 이게 뭐 1조도 갈 수 있고 2조도 갈 수 있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신규 편입을 볼 수 있어요? 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가진 사람들은 결정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내가 다 팔 거냐 나눠 팔 거냐. 당연히 나눠 팔아야죠. 버블이라는 거 끝까지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버블을 끝까지 취하려면, 끝까지 취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락 두들겨 맞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게 끝까지 취하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버블 끝까지 나눠 파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 오면 싸지잖아요. 이제 또 사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 또 편입을 해서 또 복리계좌 옮겨놓고 버블 끝까지 챙겨가고, 또 폭락 오면 또 새로 편입해서 또 복리계좌로 또 옮겨놓고 하다 보면 점점점 복리계좌의 자산은 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자, 순이익이 400억. 자, 밸류 단순 밸류에서 10배 주면 지금 뭐 한 4천억 5천억 되는 거고, 자 20배 주면 뭐 5천억에서 1조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6,800억이다. 그러면 이게 창투사들이 다운사이드 잡힌다 그러면 20배를 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성장률은 몇 배예요? 성장률은 ROE가 뭐 40, 50 잡힐 거라고요. 그럼 지금 밸류로 놓고 보면 야, 이거는 2조 가야 돼 라는 얘기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미쳐버리면 2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1,000원, 1,400원에 제가 이제 추천했던 요럴 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찾아갈 때는 뭘 찾아가야 될까요? 지금 담아갈 것들. 요런 데 있는 거,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 자산은. 이익이 이렇게 많이 지키고 이미 성장했을 때 올라타는 건 투기예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전부 투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안 좋을 걸 아는데 지금 사갖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비싸게 팔아야지.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건 양아치 심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자, 가진 자의 영역과 내가 진입이 가능한 포지션들을 항상 나눠서 설정해 갈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거는 훈련과 경험밖에 없어요. 내가 손실을 봤으니까 무슨 뭐 주식시장이 도박시장이고 도떼기시장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IPO는 대부분 버블을 입혀서 비싸게 분양한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쿠팡이 지금 시총의 100조가 합리적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현대차가, 자, 올해부터 이제 추정이익이 잡힐 게 지금 한 5조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50조 정도 돼요. 자, 현대차 2개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금 쿠팡 사고 싶어요? 현대차 2개 사고 싶어요? 저는 현대차 2개 사고 싶어요. 잠깐만, 네이버가 시총이 얼마야 지금? 뭐 아무튼간 이익을 이렇게 내는 게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쿠팡은 비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 가치는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자, 쿠팡이 일단 100조를 잡았어요. 여기에서 30%가 기업에 들어가든 50%가 기업에 들어가든 기업의 돈이 30조든 50조든 들어가요. 자, 그러면 쿠팡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지금 보면 로켓 배송이잖아요. 이거를 왜 다른 기업들이 안 하고 있을까요? 완전 흥행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좋죠. 빨리 배달해주고, 예? 신선도 유지되고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도 넓어지고. 근데 왜 안 할까요? 자, 이거는 물류창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물류창고만 많이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재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재고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고를 만약에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그때 만약에 다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손실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고의 손실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리스크가 보이니까 어때요? 진출을 안 해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국에 이런 물류창고를 이렇게 둘러놨다. 전국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들은 이런 물류창고가 없고 유통라인이 없으면 이제 경쟁 기업들이 뭐 이마트라든가 등등등 예를 들어 있으면 신세계 뭐 등등이 있으면 이런 데들은 유통비용이 예를 들어 1,000원 들어간다. 근데 이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어때요? 쿠팡은 300원, 500원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쿠팡이랑 얘네들이랑 붙으면 이 파일을 신세계 이마트 파일을 쿠팡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총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 유통기업들의 시총을 다 합했을 때 한 70조 정도 돼요. 근데 그거 이상에 들어갔으니까 유통기업들이 50%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뭐 한 20조, 30조 예를 들어서 투자 여력을 만든다 그래도 어때요? 쿠팡이랑 붙어 먹을 수가 있어요? 경쟁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독점적인 구조로도 갈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다 버는 돈을 다 합하면 얼마야? 순이익을 다 합해보면 얼마야? 예를 들어 5% 잡히면 대충 뭐 한 5조에서 뭐 10조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야, 이거 퍼 10배, 20배 주면 50조, 100조가 합리적인데? 이걸 독점한다고 가정하고, 장기적으로 물가 올라가고 뭐고 하면 그 이익 뭐 좋아지고 뭐고 하면, 거기다가 이건 국내용이고, 만약에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거를 해외로 확산을 하면, 그러면 1,000조, 5,000조 될 수 있는 기업 아니야? 합리적이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변수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독점 구조로 들어가면 국가에서 가만 놔둘 거냐? 반독점.
최근에 보면 반독점 뭐 규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 두들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 투자가 과연 지금 유치한 30조 50조로 될 거냐. 이거 갖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동안은 또 계속 적자를 찍을 건데, 자, 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인프라들을 다 갖추고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돈이 더 필요해갖고 신규 자금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망하는 거 아니냐. 다만 이건 분명해요.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쿠팡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요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쿠팡밖에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것도 있죠. 지금 이걸 쿠팡은 지금 어때요? 물류를 육로로 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인가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아마존에서. 이거는 땅에다가 물류창고를 구축을 하는 거. 아마존은 공중에다가 물류창고를 구축을 한대요. 그래갖고 여기서 드론으로 이제 배송을 한대요. 그러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후에 국내로 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존이 이길까 쿠팡이 이길까? 이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를 감안하고도 쿠팡이 성장한다는 데에 내가 베팅을 할 거냐? 그럼 베팅을 언제 할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렇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이거 분명히 투자로 들어갈 건데 쿠팡에서 발표해 놓은 것도 전국에다 이제 물류창고 이제 구축을 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이제 로켓 배송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 해외 진출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해외 진출을 시작하고 뭐하고 해서 이게 흑자 기조로만 돌아서고 뭐하고 하면서 성장 흐름이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진짜 아마존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있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를 딱 만들어내는 순간 다른 기업들은 다 망한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이 단순 택배 배달 이런 인프라는 쿠팡이 다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새벽 배송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싸게 된다. 그러면 다른 데들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 투자할 거냐?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관점은 물류 인프라가 이제 막 들어가면 또 적자가 계속 찍힐 거라는 거죠. 이제 뭐 흑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금 유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출 규모만 키워가면서 계속 이제 물류 창고를 늘려가고 이 파이만 키워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제 적자가 줄어드는 포지션들이 나오겠죠. 적자가 축소되면서 흑자 전환하는 포지션들이 나오면 이거는 주가가 이때부터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100조면 이때 당시의 시총이 20조일 수도 있고 500조일 수도 있죠. 요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빵이죠. 그럼 내가 이런 안정적인 구간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해나갈 거냐.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면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만들었던 건 뭐예요? 자, 1등. 자, 이만큼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소프트뱅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지금 다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라 그러면서 언론몰이 하고 있는데 가능할 거냐는 거예요. 소프트뱅크라는 이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파워로 나스닥 상장이 가능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이런 소프트뱅크의 인프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다른 이 비슷한 기업들이 나스닥에 과연 상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나스닥에 상장만 하게 되면 자금 조달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미국처럼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 조달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이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IPO가 비싸게 분양한다고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IPO가 활발해져야, 이게 활발해져야 어때요? 혁신 기업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들이, 이렇게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처럼 우리나라에 큰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기업들이 되면서 그게 순환고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쿠팡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자라면 응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포지션과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을 볼 때, 나중에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을 볼 때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그러니까 노후 준비까지가 일단 목표 1차 목표예요. 투자에. 1차 목표입니다. 자, 노후 준비 이후가 되면 어때요?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줄여야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자산을 계속 쌓아가면 뭐예요? 그러면 부가 전부 다 나한테로 오는 거잖아요. 이건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분배를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당장 굶어 죽을 거면 죽으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눠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때요? 분배 같은 투자자의 개념에서는 분배라는 것도 투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가 많은 그런 혁신기업의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야,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에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자꾸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때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당장은 어때요? 수익의 관점에서 봐야죠. 그럼 쿠팡을 봤을 때 이런 노이즈 요인이라든가 리스크 요인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쿠팡이라는 기업들이 무슨 망할 거다, 말도 안 되는 회사다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쿠팡 다 쓰고 있단 말이죠. 이미 혁신을 만든 기업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자금 조달을 굉장히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들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신세계가 지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스스로는 못하겠으니까 자, 네이버 인프라로 활용해서 신세계 인프라랑 시너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협업의 구조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협업의 구조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긍정적인 경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쿠팡의 지금 로켓 배송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혁신들을 해외에다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국내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합리적인 관점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당장 보면 이게 비싼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100조라는 거는 20년 후에 보면은 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년, 5년 동안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할 거면 이익을 많이 내기가 힘들고 매출 규모만 늘어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어디서 들은 겁니다. 그냥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출이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진이 대충 한 5% 잡으면 대충 한 5천억 정도?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단순 밸류로 하면 5조에서 10조 정도는 합리적이죠. 흑자 전환만 가능하면 이 정도는 이제 합리적인 밸류인데 이거의 10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혁신 가치를 90%를 더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하락이 90%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밸류가 얼마냐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의 포지션은 저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죠. 그러면 그런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창투사들은 자, 그런 지분 가치라는 게 어때요? 지분 가치가 버블로 잡혀 있는데 지분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요거는 버블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가치 투자라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이거 과거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지표를 보고 계산을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업황이 꺾이거나 뭐하거나 하면 야 이거 가치 투자라는 거 되지도 않는다, 뭐 이딴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어디서 이제 뭐 책 갖고 뭐 대충 창의력이 없는 거죠. 창의력이. 그래가지고 단순 계산해가지고 이걸 뭐 난 가치 투자하고 있다 그래. 실적 안 좋아지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 매매밖에 더 되냐고. 업황이란 걸 살피지 않으면 숫자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대한 창의적인 계산이 필요해요.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다만 내가 판단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가면서 내 포지션 설정을 해나가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